자, 강의를 시작을 하죠. 저번 시간에 루블 박물관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자, 다음 시험은 10월 26일 날 봐요. 목요일이죠. 그때 학생 수강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교실에서 다 못 봐요. 그래서 일단 일로 다 모이세요. 조금 일찍 와요. 한 10분 전까지, 8시 50분까지. 그러면은 분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 정도는 이 교실에서, 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요 같은 서관 2층에 시험 장소를 2개를 잡아놨어요. 그걸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조교 감독하에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요령은 오픈북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했던 책들이 있죠.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와요.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단답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 답을 쓸 수 있는 어떤 책, 몇 페이지 어디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그 찾아서 답을 쓰면 돼. 단답식이에요. 간단하게.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은 안 돼. 출력을 해서 갖고 와야 돼. 출력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휴대폰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시험 당일에는 휴대폰은 갖고 오되, 꺼놓고 하면 돼요. 꺼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정리하라고 해서 과제 낸 거 있죠. 그것도 출력해서 갖고 들어와요. 아니면 노트 해놓은 거 갖고 들어와서 보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1교시 하는 프랑스 문화 탐색과 이 강의를 중복해서 듣는 학생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선생님이 키워드 문제를 낼 때 별도로 멘트를 달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그 답을 안 써도 돼요. 그 문제를 스킵하면 되고, 중복해서 듣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이제 중복해서 듣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그 문제를 답을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강의 자료실에 몇 개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출력을 해서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바쁘겠지만 한 2번 정도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답을 못 써요. 바로.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중에 화요일은 휴강이에요. 날은 수업을 안 하니까 휴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루블 박물관을 잠깐 이제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자, 그때 아마 누워있는 누드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다 못 맞췄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은 루블 박물관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박물관을 얘기를 할 때 박물관이 뭐 해야 된다? 모여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있는 박물관들은 거의 뭐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것도 있어요. 베를린에 가면 박물관 섬이 있는데 그 섬 전체가 다 박물관이에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파리 같은 경우나 뉴욕 같은 경우는 조금 뭐 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지만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파리에 가면 박물관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장을 사면은 자기가 며칠을 머물든 간에 그걸 가지고 매번 창구에 가서 입장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줄 서고 그 다음에 티켓팅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10군데를 갈 수 있고 5군데 갈 수 있고 요금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장만 가지면은 가고 싶은 박물관을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기차 타고 1시간 간다, 뭐 차 타고 2시간 간다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자,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관광 산업이라든가 또 문화 산업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염두에 두고 한국 서울을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한국현대미술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경복궁 옆으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걸어 올라가려면 10분, 15분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멀다. 그래서 좀 과격한 주장을 했었죠. 서울시청을 글로 보내고 현재 플라자 호텔 앞에 있는 서울시청 자리에다가 현대미술관을 만들자. 그런 좀 엉뚱한 주장까지 했는데 그렇게 꼭 엉뚱한 주장만은 아니에요. 엉뚱한 주장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서울 시립미술관도 있고 옛날 대법원 건물을 시립미술관으로 쓰고 있죠. 또 덕수궁에 들어가면 또 분관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미술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술가들한테 또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야 된다. 핵심은 뭐다? 박물관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모여 있어야 되느냐? 박물관이 alive,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살아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박물관이 살아 있다라고는 하는 우스꽝스러운 무슨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막 공룡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막 그러던데 재밌어요. 어린아이들용이니까 뭐 재미지, 그죠? 뭐 인디안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공룡도 막 살아 움직이고. 자, 그런 영화도 굉장히 교육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틀어주면 애들이 좋아하죠. 자, 누드가 있는데 이 누워있는 누드를 선생님이 굳이 그림이 아니라 회화가 아니라 영화를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중 영화인 타이타닉에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에 누워있는 누드라고 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런데 저 영화를 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느냐? 영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플롯에 있어서 저 그림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 그래서 가상의 잭이라고 하는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죠. 화가를 영화 속에 투입을 해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화가가 뭘 그렸어요? 로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로즈의 누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드가 그냥 서 있는 누드가 아니라 누워 있는 누드예요. 자, 누워 있는 누드가 선생님 그럼 뭐 그림 그리니까 소파에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누웠겠죠. 그게 아니라 리클라이닝 누드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소장르가 있다. 이게. 누드는 서양 미술에만 존재해요. 동양 옛날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 이런 데에는 누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조각도 마찬가지고 회화도 마찬가지. 춘화는 있었어요. 굉장히 그 미술사에서 중요한 테마인데 참 많은 그 미술사가 철학가들이 다뤘죠. 자, 누드가 나온다. 근데 리클라인 누드, 누워있는 누드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우연히 그냥 눕게 해가지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미술사에 있는 누드의 한 소장르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대중영화지만 그걸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나중에 또 영화를 보고 나서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 누드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인 누드는
29, 30, 31, 32에서 쭉 보여줬듯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미술사에 존재하는 것이고 르네상스부터 수천 점이 존재했다. 모든 유명한 화가들은 다 한 번씩 다룰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소장르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누드화는 누가 그렸다고? 실제로는 영화 속에서는 잭이 그린 걸로 되지만 카메론 감독이 그린 거다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영화 소품들 경매할 때 18,000달러에 경매 붙여서 팔아요. 누군가 사갔을 거야. 그러니까 뭐다? 카메론 감독은 미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대생, 소묘도 꽤 했고 그랬던 거죠. 자, 두 번째, 누워있는 누드인데 종이에 목탄으로 그린 거거든. 그게 금고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플롯의 제일 출발점은 그거죠. 54카렛짜리 호프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잠수정을 타고 이제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탐색한 거예요. 그런데 딱 금고를 열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다이아몬드는 없고 이 누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을 뿌려봤어. 막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물을 쫙 지금 이 장면처럼 물을 쫙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아니 종이라면서요. 종이가 어떻게 7, 80년 동안 바닷속에 있고 진흙투성인데 그게 상하지 않고 흐물흐물 다 벌써 형체도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그림이 나타납니까? 근데 선생님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영화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다 속은 거야. 어떻게 해? 이 장면에서 물을 쫙 뿌리니까 저 그림이 이 장면으로 바뀌지. 쫙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인네, 나이 든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얘기가 나오죠. 또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다이아몬드 54카렛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할머니가 버리지. 바닷속에다. 그때 버릴 때 관객석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 전부 다 어머 하고 다들 놀래지. 네. 자, 그렇게 눈속임으로 속이면서 관객들을 속이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하튼 출발점은 이 누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소장르라 미술사에 있는 장르다. 그것도 중요하고 감독이 정말 미술사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이구나. 영화가 미술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뭘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누드화 안 그려요. 사진이 누드화를 대체한 지도 오래됐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다? 회화를, 사진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다? 누드화, 누드 영화. 영화에 나오는 누드씬, 러브씬 이런 것들이 상당수 대체하는구나.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회화 조각이었는데 지금은 사진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영화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그 영화로 바뀐 거가 지금 여러분 곁에,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형식으로 가까이 와 있어? 그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야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야동을 봐도 돼. 에? 선생님, 야동 보라고 권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런데 지금 봐둬야 돼. 왜냐하면 지금 안 봐두면은 나이 40, 50 들어서 이상한 짓들 해. 자, 그건 농담이고, 뭐다? 여러분 일상생활, 여러분 주위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변하고 콘텐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워있는 누드가 어떻게 와 있는지. 이제 누워있는 누드는 미술 소장르이긴 하지만 영화에도 나오지만 아주 흔한 게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 그걸 폭넓게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야동을 무조건 금기시하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위선에 빠져서 몇 번 봐놓고는 나는 안 봤다, 다시는 안 볼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야동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상품화되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측면에서 못 봐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게 소프트웨어든 뭐 코딩한다 그러죠. 그거나 어떤 작품이나 가장 앞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렇게 앞에서 끌고 나가는 장르가 있어. 그게 누드야. 누드와 도박이야. 그래서 도박 사이트하고 누드 사이트는 망하질 않아.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안 좋고 청소년한테 유해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 해킹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전시키는 순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억압을 하면 안 돼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조절을. 그래서 여러분이 넓게 봐요. 절대로 선생님이 야동 보라고 지금 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다고 하고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르네상스 때 있는 누드를 루브르 가서 보지만 그 누드가 오르세에 가면 조금 변형돼서 나타나고 뽕피두 센터 20세기 미술을 다룬 데 와서는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나요. 그 변화를 같이 모아놓고 봐야 된다. 루브르 따로 보고 오르세 따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가까이 모여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영화에서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지. 왜? 영화는 복제가 가능하잖아.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요 부분만 따로 볼 수가 있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편집도 가능해. 자, 그러면은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얘기가 가능해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했던 것처럼 조그 존의 잠자는 비너스에서부터 우르비노의 비너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누워있는 비너스만 쫙 모아가지고 수십 점을 같이 볼 수 있지. 같이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동양에는 없다. 왜 없을까? 그런 자료까지 갖다 놓고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누드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서있는 누드도 있다는 거잖아요. 서있는 누드 모여라. 탁 엔터를 쳤더니 쫙 모여. 자,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는 거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옛날 거, 오늘날 거, 동양 거, 서양 거, 또 누드의 포즈, 서 있는 누드, 누워 있는 누드 등등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지. 그러면 수천 점이 모여요. 자, 지금 그 수천 점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모아놓은 사이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게 구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글이 무서운 거예요. 구글링 한다고 그러죠?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코딩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테마별로 모여라. 그러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훌륭한 미술사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물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한 작품만 봐서는 안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오프라인 상에서 박물관에 가까운 거리, 박물관들 사이의 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구글 같은 데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은 정신이 없어서 못 봐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가상현실이죠. VR. 그러니까 이제는 누드 설명을 하면서 누드화 장르를 접근할 때 미술사에서 문화사에서 뭐 한다? 이것까지 타이타닉까지 불러오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살 시대에는 지금은 미술 얘기를 선생님이 문화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자료도 마케팅이든 어떤 제품이든 이런 식으로 동서양 그다음에 옛날 오늘 또 앞으로까지 가상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생각을 가다듬고 또 제안서를 만들 때도 계안서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뉴스도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지금 벌써 뉴욕타임스하고 삼성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VR로 뉴스를 해주겠다. 이게 취재 방식도 달라져요. 지금 오늘 보는 사건이 옛날에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었는지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컨텐츠가 모여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흥미있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여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로 VR로 AR로 그것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미륵방 가사예요. 옛날에는 엄두도 못 내고 흔히 다 알아요. 아, 생각하는 사람하고 방가사회성하고 비교하는 거는 선생님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자, 요건 석굴암이에요. 옆에 있는 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대작이 있어요. 6m짜리.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작은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말로는 이제 빵소예요. 생각한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QR돔하고 이렇게 이제 요건 이쪽이 판테온이야.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고 이거는 건축사의 신비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높이가 43m인데 기둥이 없어. 그거를 기원전 2세기부터 세운 거야. 이거는 1400년, 500년 된 거죠. 김대성이가 만들었으니까 불국사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불국사. 그런데 묘하게 똑같아. 이게 굉장한 건물이에요. 굉장한. 근데 생각하는 사람을 왜 이거랑 연결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판테온이든 석굴암이든 그 안에 있는 본존불, 불상, 십이나한상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생각, 어떤 이념, 관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불상과 간단한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자, 여하튼 원래 불교는 조각을 안 했어요. 살이 탑은 세웠지만 그게 간단한 미술에서 들어온 거죠. 자, 여하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물의 구조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건축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빵수에 생각하는 사람만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돼. 자, 많은 사람들이 로댕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사람만 조각한 줄 알아. 아니야. 이건 누구야? 이것도 로댕 거예요. 뭐야? 워킹맨.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액션. 행동을 나타낸 거죠. 행동.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만 조각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광고에 이용해요. 이 걷고 있는 사람은 안 써. 왜 안 쓸까? 일단 흉하잖아. 왜? 머리하고 팔이 없잖아. 흉해요. 흉해서. 나이키 신발 회사 같은 데서 쓸만한데 안 써.
나이키 신발 신고 가다 뭐 다리 잘린다, 발 잘린다는 거야, 뭐 안 쓴단 말이에요. 흉해서. 자, 하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도 깊어지고 걷고 있는 사람의 조각도 깊어지죠. 하나는 사유, 생각, 하나는 액션, 행동. 그럼 선생님 왜 머리하고 두 팔이 없나요? 이제 생각 다 끝난 거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걸을 때 두 팔도 작용을 하지만 육중한 씩씩한 다리가 쫙 하고 나가는 거지. 집중한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조각을 한 머리와 두 팔을 잘라서 절단해내고 행동에 집중하는 저 조각이 로댕 이전에도 있었을까? 없었어요. 로댕 이전에는 머리와 신체를 절단하면 흉하다고 그래서 욕먹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로댕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로댕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자,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들을 보면 다 땅속에 오래 파묻혀 있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머리만 있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그런 게 많다고 그랬죠. 그런 옛날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사라진, 파괴된 그런 옛날 유물들을 보고 그것을 그냥 자신의 기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화가나 조각가들이 여행을 했는데 로댕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절단된, 사라진 조각이나 회화의 신체 부위들을 미학적으로 응용해가지고 자기 작품에 갖다 쓴 거죠. 그런 측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조각사를 조금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관, 박물관이 살아있고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같이 본다. 그것 때문에 모여 있어야 되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러면 선생님, 빵소요로는 남자인데요. 여자는 생각 안 하나요? 무슨 소리야? 여자도 생각하지.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 육체를 모델로, 남자를 모델로 삼았다면은 마이올이라고 하는 로댕의 제자 한 세대 뒤 사람은 여자를 이렇게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나 둘 다 지금 이 사진 이미지에 나오는 건 로댕 박물관, 그 한국 대사관 바로 옆이에요. 로댕 박물관에 있고, 요거는 오르세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댕 박물관하고 오르세 박물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붙어 있어.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요거 보고 같이 본 사람은 의문을 갖겠지. 이 마이올, 이 사람도 이거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자네? 아까 봤던 건 남자 아니었어? 그렇게 알 수 있는. 이 제목이 뭐야? 이게 메디터레이니언, 그 지중해. 제목도 멋있어요. 지중해. 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를 확산시킬 수는 없는데, 자, 여하튼. 뭐다? 남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생각한다. 여자를 모델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각도 있구나. 같이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툭 하고 로댕이 처음 조각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역사가 르네상스 시대 때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16세기 초니까 뒤로 알브레이트 뒤로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화가이자 판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충격을 받고 돌아온 거야. 자, 그래서 뒤로의 멜랑콜리아라고.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딱 날개에 달린 천사가 딱 생각하고 있어. 거기 뭐 온갖 도구들이 있죠. 컴파스도 있고 뭐 자도 있고 뭐 다 있어. 모래시계도 있고. 자, 요거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때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야?
이거 지금 살아있어요. 론무액이라고. 영국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다 생각하는 사람. 아, 선생님,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는 일종의 하나의 전통이 있군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 자체를 묘사하려고 각 시대마다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를 가지고 수학적인 각종 도구들 그런 걸 그림 속에 삽입하면서 했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해골을 붙잡고 인간의 죽음, 뭐 죽음의 공포 이런 걸 생각하는. 이건 뭐예요? 현대 예술답게 이거 굉장히 거리가 한 4m 돼요. 자, 극사실주의로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갖다. 맨날 햄버거만 먹은 사람 같죠? 자, 그래서 현대 미술답게 그렇게 이제 론무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의 500년 역사에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같이 보면은 다르게 미술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박물관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모아서 주제별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볼 수 있다. 이게 오늘날이에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예요? 광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광고까지 콘텐츠 일부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콘텐츠 일부로 삽입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어. 자, 생각하는 사람. 이건 LG전자에서 만든 그 먼지 봉투인가 뭐 그게 없는 그 청소기. 이제는 이런 청소기 안 쓰잖아. 그죠? 그 무선 청소기 쓴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건 매일경제인가 거기서 나오는 주간지에서 나오는. 요거하고 요 광고는 공통점이 있죠. 가운데는 청소기 광고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파이낸스, 금융 광고죠. 돈 광고야. 유독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금융 광고하고 금융 광고에 많이 쓰여요. 왜 그럴까? 돈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돈이잖아. 그리고 이건 금융사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다루는 금융을 다루는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금융 광고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돈이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즉 많아도 적어도 지옥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컨셉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쭉 모아놓고 분류해가면서 어떤 분야에 많이 쓰이는가, 어떤 그림이, 그걸 가지고 그림의 의미를 기획한 사람이, 광고하는 사람이 파악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지금 하려고 하는 광고가 잘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 등등 그런 광고 컨셉을 짤 때 프로세싱,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그림이나 조각을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미술 콘텐츠, 순수 예술이라고 흔히 지칭되는 그런 콘텐츠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여러분 말할 때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현대인들이 미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점령당하고 이미지에 의해서 의식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색을 분별하고 형태를 느끼고 하는 미적인 경험을 뭘 통해서 해요? 영화, 광고 이런 걸 통해서 해요. 미술사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각이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비평가나 어떤 문화사가든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 중세시대 때는 청각이 큰 역할을 해요. 청각. 그게 사라져요. 르네상스 때부터 서서히. 그래서 이제 시각이 점점 중요한 영역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결정적으로 이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감각이 돼버리는. 그만큼 시각 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들이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올레드 큘레드 하는 한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화질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전체를 생각할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줘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다 알죠? 밀레의 만종, 뭐 이게 두 사람이 서서 기도하고 멀리서 들판이 보이고, 그죠? 근데 그게 만종이야, 종.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종소리가 들려야 돼. 그런데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종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 여러분 귀에는. 근데 선생님한테는 들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교회당, 예배당 옆에서 살았는데 종을 쳐, 예배당에서. 그 종소리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세대들, 돌아가신 분들 해가지고 19세기 중엽에는 어떨까? 옛날에는 청각이 살아있었던 것이.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혹은 그런 재앙이 끝났을 때도 막 종을 쳐요. 그리고 삼종기도니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들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종 예를 들었지만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도 만종인데 오후에 치는 밤에 저녁 때 치는 종이야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종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지만 종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밀레가 만종을 그릴 당시만 해도 종소리를 듣게 하는 거지. 그 종소리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한 150년, 160년 후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 종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집 주위에 교회나 성당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일요일 날 아침에 종 쳐봐요. 당장 민원 들어가요. 당장 민원 들어가. 어? 당신 뭐 하는 거야? 일요일 날 늦잠 좀 자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산통 다 깨고. 당장 민원 들어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간의 감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사회 현상이 있고 정치적인 의미가 뭔지 또 산업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자,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식으로 문화사 강의라고 그래. 옛날에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경제사, 왕조사예요. 정치사. 왕들 얘기,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해요.
산업혁명 뭐 이런.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듯이 인간의 감각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광고가 예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술 작품을 활용한 것이. 그래서 이 광고도 미술 콘텐츠, 이미지 콘텐츠 중에 작은 한 구석을 차지하고 박물관 모여있다, 살아있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했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미술은 광고를 통해서 경험이 되거든. 그 일반인들의 경험,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통한 이미지, 미술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는 광고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광고 박물관. 전시회도 해요. 광고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쓰레기로 얘기하기도 하고 잘 안 봐요. 일부러 피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지만 그것이 쌓이면 역사적인 자료가 돼요. 사회사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에 대한 첫 번째 경험, 색과 형태, 연출 이런 것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는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광고 속에 들어가 있는 수사학은 상당 부분 회화나 조각 작품에서 활용된 수사학, 이미지 수사학을 갖다 써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루블 박물관 또 뿐만이 아니라 루블 박물관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문화산업의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신제품 런칭 행사도 쓰인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영화 로케이션, 영화의 세트장으로도 쓰여요.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다빈치 코드. 그,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중세에서부터 쫙 500m가 되는 길이만 500m예요. 그 큰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갖다 쓴 거죠. 다빈치 코드에서. 톰 행크스하고 나오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있죠. 원 속에 누가 죽었는데 요 포즈가 뭐예요? 바로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스 인간이죠. 그렇게 딱 죽은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루블 박물관의 유리 피라밋인데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역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와서 이제 보고 저거를 성배, 그러니까 그릇이죠. 역삼각형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상징한다. 뭐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또 그 루블 박물관의 세트장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럼 루블 박물관에서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루블 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홍보가 된 거지. 자, 이게 박물관을 이런 용도로 또 쓰인다. 신제품,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신제품을 런칭할 때도 장소를 대여해 준다. 박물관이 상당히 커머셜한 상업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는 제가 설명한 점으로 이제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모나리자가 도둑 맞은 사진. 없어졌어. 없어졌다가 2년 후에 찾아요. 원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 작품이 두 번 일본 도쿄와 뉴욕 미국 워싱턴으로 나갔다. 지금까지 딱 두 번. 그 장면이에요. 그림 옆에 막 헌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당시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갔으니까 기념사진 찍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많이 패러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박물관 자, 잠깐 여기 이제 영화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누워있는 누드와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 손 들어봐. 봤어요? 재밌지? 그죠? 옛날에 얼마나 오래 옛날에 봤지? 그래.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또 안 본 학생들은 뭐 시간을 좀 내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봐요. 선생님 설명을 잠깐 듣고 보면 좀 달라져. 근데 선생님이 영화 강의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강의했던 건데,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화 비평가나 뭐 미술 비평가나 미학자가 되라는 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필이 꽂히면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또 하면 돼요. 뭐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지만, 내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박물관이 모여 있고 살아 있어야 된다. 옛날 유물만 보관하는 데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동까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고 광고도 유심히 봐야 된다. 그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디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문화 예술이 어떻게 미디어에 따라서 디지털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화인데, 자, 쇼생크 탈출을 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처럼 주인공 앤디가 1940년대에 유명한 헤이우드라고 하는 글래머,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보다 조금 선배지, 이 여자가 커다란 그 브로마이드 포스터를 구한 거예요. 여기 남학생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때는 33개월을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휴가 나왔다가 외출했다 들어가잖아. 그럼 꼭 그 이제 나머지 동료 병사들 보라고 썬데이 서울, 주간경향 같은 주간지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썬데이 서울이나 주간경향 같은 거 보면은 중간에 유명한 우리나라 한국 여배우들 그 비키니 사진이 길게 이렇게 쫙 몇 개 접어가지고 펴면은 쭉 나와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그거를 이제, 야, 휴가가 저기 갔다 왔으니까 뭐 외출 갔다 왔으니까 한번 읽어봐. 그리고 준단 말이야. 그럼 뭐 서로 그거 보면서 뭐 브로마이드로 뭐 껴안는 놈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지. 뭐 군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브로마이드를 감옥소에서 장기 종신형을 받은 앤디가 그 감옥소에서 이걸 구해요. 리타 헤이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마릴린 monroe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여자의 글래머, 멋있는 배우의 사진을 구해가지고 뭐해? 이렇게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판 탈출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요 사진은, 그죠? 그 다음 이미지는 그런 거죠. 이제 탈출을 했어.
탈출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요. 이미 탈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죄수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세는데 그놈이 없는 거야. 앤디가. 막 폭풍우 치는 밤에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나가면서 들어갔던 구멍을 가려버린 거야. 아까 같은 그 포스터로. 대형 포스터로. 그러니까 15년 동안 구멍을 냈으니까 그 사이에 5년 동안만 이렇게 5년 정도로 매일 바뀌잖아. 시대를 지배했던 스타가. 그지? 그래서 스타 사진이 많아. 몇 장?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진이 이거야. 이게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그 포스터로 가리고 나가면서 포스터를 또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앤디가 있었던 감방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경질 나니까 교도소장이, 이놈의 교도소장인데 아주 악당으로 나오죠? 돌을 집어가지고 던진 거야, 신경질 나니까. 근데 푹 하고 이 포스터가 종이니까 종이에 가서 떨어지면서 종이에 구멍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확 뜯어. 그랬더니 이렇게 큰 구멍이 이제 보이는 거지. 자, 그 장면이야. 그래서, 자, 그렇게 탈출한 앤디가 어디로 가? 그렇게 해서 간 앤디가 탈출한 데가 어디예요? 이 바다까지. 바닷가로. 자, 여러분. 저 선생님 다 얘기해. 자, 그래서 거기에 레드라고 하는 나이 60 넘은 노인네가 다 된, 평생을 거기서 종신형을 살았기 때문에 노인네 흑인, 그 모간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 그 사람하고 이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데 두 사람이 나이를 합하면 120살이 넘어. 자, 이제 그 어렵게 구멍 뚫고 탈옥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종신형인데 회계 다 죄를 누이셨다고 해가지고 30년 만에 이제 석방이 돼. 가석방이지? 그러니까 가석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돼. 저 지금 잘 도망 안 가고 잘 있습니다. 자, 그런 신분의 두 사람이 바닷가로 가서 뭐 할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탈출한 걸까? 선생님은 탈출한 것 같지가 않아. 인생 조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몇십 년 동안 감옥소에 있었으니까, 그지? 그리고 바닷가로 간 거야. 그리고 저 바닷가가 탈옥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이야? 오히려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나 잡아가라 식으로 뭐 바닷가에 가서 살아? 자, 여러분이 쇼생크 탈출을 본 사람은 다시 봐야 돼. 왜? 첫 번째, 쇼생크 리뎀프션이야. 리뎀프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야? 구원, 종교적인 단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케이프가 아니야. 탈출이 아니야. 그 다음에 리뎀프션은 뭐야?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은 알 거 아니야. 리뎀프션. 현금화 하는 거지. 채권, 증권 이런 것을 현금화 하는 거야. 유가증권을 돈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인공이 뭐야? 금융인이야. 주인공이 은행 부지점장이야. 돈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도소장에 불법적으로 모은 돈을 세탁을 해줘요. 그때 가상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이체시켜. 그래서 탈출한 다음에 뭐해? 앤디가 은행을 돌면서 다 찾지. 그리고 바닷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리뎀프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게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금융 용어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따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탈출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렇게 탈출할 때 어디로 갔어? 여자의 몸을 뚫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 바다로 간 거지. 이해해? 자, 그러면 어떤 구원을 한 거야? 어떤 구원을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원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여자의 몸, 비록 포스터지만 뚫고 구멍을 뚫고 바다로 간 거지. 자, 그 깊은 의미가 두 개가 만나서 쇼생크 탈출이 된 거야. 그 의미는 뭘까? 바다는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소설의 영화의 스토리에 의하면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탐정소설 많이 쓰는 사람이 원작에서 나온 건데, 그 원작에는 리타 헤이우드의 쇼생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제목 자체에 여자 배우 이름이 나와. 자, 그런데 그 의미는 뭐다? 자, 이제 여러분이 왜 박물관이 모여있고 살아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어. 뭐야? 자, 잘 봐요. 잘 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화도 우리한테 비너스를 일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리타 헤이우드야. 영화 속에서도 리타 헤이우드가 나오는 영화를 수용자들한테 보여줘요. 뭐 난리가 나.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뭐 야 하고 뭐 난리가 나.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섹스 심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 다음에 리타 헤이우드 다음 세대의 섹스 심볼은 누구야? 여러분 얘기했죠? 마릴린 먼로. 이 영화는 7년 만에 외출에 나오는 장면이야.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리타 헤이우드보다 더 유명한 배우가 돼가지고 나중에 팝아트 화가 앤디 오폴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그려요. 자,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실크 스크린 판화예요. 판화예요. 깊이가 없지 그림이. 자, 그래서 지금은 또 뭐야? 사진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20m짜리 조각을 만들었어. 이게 시카고에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뭐 올려다보고 그래가지고 반대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버이 연합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너무 흉하다! 옮겨라! 그래가지고 좀 딴 데 가 있어. 근데 이 그림은 참 재밌지. 비가 와가지고, 소나기가 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 치매 밑에가 숨고 있는. 굉장히 코믹한 이제 그런 사진인데, 자, 여러분. 요 사진들에서 뭘 여러분이 느껴야 될까? 첫 번째, 요거부터 얘기하면, 자, 비너스 자리에 등극했다 그랬어.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20m짜리. 원래 조각이 크잖아요? 그건 아주 옛날서부터 종교적인 그런 조각만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유명한 정치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 보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게, 그 콜로세움은 원래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건 아레나야, 원형 경기장. 그런데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콜로세움 옆에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의 20m짜리 황금 거상이 있었어. 그래서 콜로살, 크다, 거대하다, 그런 이름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자, 여하튼 거상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산에 있는 거대한 예수님상, 거불, 뭐 20m, 30m 되는 거불들, 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일개 배우의 그 조각을 20m짜리로 만든 거는 이미 분류가 다 끝나고 대중 스타로서 말 그대로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신이 뭐야? 그게 비너스야. 자, 그래서 그 영화 마릴린 먼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그 영화가 이건데, 자,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하철 통풍구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바람이지만, 모든 비너스 그림에는 바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치마를 펄럭이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다? 봄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봄바람.
비너스가 실제로 존재할까? 올림푸스 산에 가봐. 없어. 선생님이 가봤는데 없어. 없다니까. 캐릭터죠. 상징.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 그 상징이 구현되지. 배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영화의 스타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온 비너스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m짜리 조각이 됐으니까 이제 비너스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야. 대중스타지만. 자,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현을 이제 비너스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선생님 전지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전혀 몰라. 그런데 그리고 요새는 좀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엽기적인 그녀인가 그걸 봤는데 그 연기도 아니고 이상해. 하여튼 뭐. 그리고 영화는 많이 안 찍고 순 광고만 나오는 것 같아. 얘는 뭐 여하튼. 자, 선생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게 비너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이 사람이 비너스야. 광고 속에서 비너스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광고는 뭘 파는 거예요? 신화를 파는 거예요. 미솔로지를 파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17차 먹으면 전지현처럼 돼! 마셔!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안 사. 18차 사.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남자는 잠깐, 참 예쁘네. 하고 잠깐 보는 거야. 자, 이제 비너스는 한심한 존재가 됐어. 올림푸스 산에서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 치고 살다가, 그죠? 그림 속에 들어가고 조각으로 묘사되고 하다가 영화에 나오더니 이제 이게 다이어트 음료가 아주 이제 17차 팔고 있는 거. 한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죠. 미디어가 바뀐 거예요. 콘텐츠도 바뀌고.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을 그릴 당시에 광고가 있었어? 없었어. 텔레비전이 있었어? 없었어. 잡지가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 미디어는 뭘까? 조각과 회화였지. 아니면 책. 그리스 로마 신화, 이은귀 씨가 번역한 그런 거였지. 그런데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고 대중화되니까 미디어에 편승을 해가지고 비너스는 계속 살아남죠. 마지막 살아남은 게 뭐야? 광고야. 광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물관이 모여있고 콘텐츠가 모여야 살아있는데, 박물관이 살아나는데, 이걸 못 느끼면은, 자, 또 하나 보세요. 요거는 르네 마가리트라고 하는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거예요. 거긴 다 불어권이에요, 벨기에는. 자,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지현이 나오는 광고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뭘 갖다 쓴가? 이때는 인물을 갖다 쓴 게 아니라 배경을 갖다 쓴 거지. 자,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광고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 신으로 승격시키는 이미지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광고들 다 모아놓고 이미지를 좀 분석하고 원작과 비교를 하고 그러면은 미술 보는 책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지루하지 않아. 그리고 일종의 컨텐츠로서 다른 고전 회화나 조각과 함께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물어봤죠. 자,
이건 우피치 미술관이에요. 피렌체에. 나중에 여러분 로마 이제 여행 갈 때 한번 갈 거 아니야, 그죠? 로마는. 피렌체도 한번 가봐요.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참 좋아. 좋아요. 자, 거기 가면 이제 우피치는 오피스야, 사무실이야. 메디치가의 사무실이었다고 그런 뜻이야. 거기 가면 이것도 있고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도 있고 그래. 자, 거기 가면 이게 있는데, 자, 선생님, 너 얘기했잖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왜 불어를 씁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지. 또, 아니, 그 아테네 학당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그리스 시대 때 철학자, 수학자인데 그게 왜 바티칸 성당, 가톨릭 본산인 성당에 가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물어봐. 선생님, 비너스 탄생인데 여자가 탄생할 때부터 가슴하고 다 완전히 성숙한 여자로 태어났네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의문을 안 가져봤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미술이랑 관계 없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줬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 그냥 인강에다가 수능에다가 정신없이 그냥 보낸 거야. 대학교 들어와서도 안 가르쳐 줘. 자, 잘 봐요. 비너스가 탄생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비너스가 진짜 있다고 그래서 없단 말이야. 저것은 심볼, 캐릭터,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다 가슴도 크고 막 금발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응? 아, 선생님 비너스의 어린 시절은 없는 거군요. 그지? 없어. 비너스의 여고 시절이 있어? 없어. 비너스, 백발의 비너스 봤어? 없어. 그런데 비너스는 계속 있잖아. 마릴린 먼로로, 리타 헤이우드로, 전지현으로, 광고로, 영화 속에 계속 비너스가 있잖아.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환상을 갖고 있지. 나의 비너스. 그런 거 없어. 자, 뭐야? 비너스는 봄바람이라고 그랬지. 봄바람이랑 같이 나온다고 그랬지. 처녀는 봄처녀밖에 없는 거야. 여름 처녀 봤어? 그런 거 없어. 자, 신화 속에서 비너스는 뭐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긴 하지만 시대가 따라서 새로 발명되는 미디어에 따라서 존재하지만 비너스는 뭐야? 탄생할 때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탄생할 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비너스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걸 성적 충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 짧은 순간을 그린 게 비너스야. 그래서 제피로스라고 하는 봄바람이 나오는 거야. 서풍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림을 보지 말아요. 의문을 갖고 봐야 돼. 선생님 왜 태어난다, 르네상스 태어난다는데 버스인데 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다 큰 여자로 태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비너스는 순간순간 태어날 때만 존재하는 신이구나. 뭐야? 에로티시즘, 성적 충동이에요. 동물은 발전기가 따로 있어.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에로티시즘이다. 그래서 비너스 아들이 뭐야? 에로스지. 거기서 에로티시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너스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 속에서, 광고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 거지. 왜?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화의 본질이에요. 비너스 탄생이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태어날 때부터 다 컸습니까? 그러면은 비너스는 곧 태어나는 순간만 존재하는 신이구라고 하는 것을 신의 본질을 알게 되지. 비너스의 본질을. 그러면 그게 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에로티시즘이구나.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지. 에로티시즘이 없으면 문명이 존재하지 못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물어 봐야 되고 광고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박물관이 뭐다?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봐야 돼요. 또 박물관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루브르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6일 날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화요일 날은 휴강이고